지금 가장 위험한 말은 곧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다리면 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당신의 계좌를 비워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오릅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까요?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연준이 금리를 3번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그해 S&P 500은 28% 올랐어요. 나스닥은 35% 상승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상승을 구경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기다리다가 놓쳤거든요. 반대로 2007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도 있었죠. 그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투자했다간 반토막을 맞은 거예요. 같은 금리 인하인데 왜 누구는 3배를 벌고 누구는 반토막이 날까요? 오늘 저는 2026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3배, 5배로 불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라며 떠나게 되는지 그 갈림길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개의 장을 통해 여러분께 완전한 지도를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구경만 할 것인지. 그 갈림길의 첫 번째 분기점 FOMC입니다. 지금 연준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연준은 또 한 번 회의를 엽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이 회의가 내리는 결정은 여러분의 월급 봉투, 대출 이자, 그리고 주식 계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단 2가지입니다. 동결이냐 인하냐.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죠. 연준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시장은 그 말을 아직은 아니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실망해야 할까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준비할 시간입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시장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부터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인하 발표 당일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6개월, 12개월 전부터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확실해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확실해지는 순간 그 수익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왜 주식을 올리는 걸까요? 그 작동 원리를 알아야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 비용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업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을 하고 인수합병을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이익 증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둘째, 소비자도 싸게 대출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자동차 할부가 쉬워지면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오르고 다시 주가가 오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국채를 사도 5%를 법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옵니다. 수십조 달러의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효과는 극적입니다. 1995년 첫 번째 인하 후 12개월 S&P 500은 23% 상승했습니다. 2019년 인하 사이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에 달하는 나스닥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오래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 장기 성장주, 즉 지금 당장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가장 극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의 파도 앞에 서야 할 종목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 시대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입니다. 이 섹터를 대표하는 이름이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 7개 기업이 S&P 500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왜 이들이 금리 인하 때 가장 크게 오를까요? 성장주 밸류에이션의 핵심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기업이 10년 후에 벌 돈을 오늘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특히 AI 혁명의 핵심에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중 수혜를 받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밸류에이션 확대 그리고 AI 수요 폭발로 인한 실적 성장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업이 AI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데이터 센터 수요와 직결된 기업들 그리고 AI를 쓰는 기업보다 AI 인프라를 파는 기업이 초기 사이클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기술주만 담으면 충분할까요? 사실 시장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더 폭발적인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고수들이 지금 조용히 모으고 있는 건 기술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가장 크게 얻어맞은 2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리츠와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 이들의 반등은 기술주보다 훨씬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데 금리가 높으면 채권과 경쟁에서 밀린다. 배당률이 4%인데 국채가 5%를 주면 굳이 리츠를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난 2년간 VNQ 같은 부동산 ETF는 고금리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이 계산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소형주는 더 직접적입니다. 소형주들은 대기업에 비해 차입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다 보니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자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IWM 러셀 2000 ETF는 지난 인하 사이클에서 6개월 만에 20에서 30% 반등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접근법은 ETF로 분산하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겁니다. VNQ로 부동산 섹터 전체를, IWM으로 미국 소형주 전체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요.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섹터 반등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두 섹터는 스프링처럼 잔뜩 눌려 있습니다. 금리라는 압력이 풀리는 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잠깐, 금리 인하가 항상 좋은 신호일까요?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나 주식시장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종류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인하입니다. 경제가 건강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후 연준이 경기를 더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리는 경우예요. 1995년, 2019년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인하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터진 후 연준이 불을 끄기 위해 급하게 내리는 경우예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주식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인하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착한 인하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4% 초반을 유지한다면 착한 인하, 5%를 넘기 시작한다면 나쁜 인하의 신호입니다. 리스크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종목을 고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그 질문 지금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26년 하반기 강력한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주목하는 톱 10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AI 섹터에서는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인프라 수요의 핵심 공급자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 대비 저평가된 AI 가속기 카드로 시장 점유율 확대 모멘텀이 있습니다. 보안과 클라우드에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스노우플레이크를 봅니다. 사이버 위협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IT 투자가 재개되면 이 두 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겁니다. 핀테크와 이커머스에서는 블록, 쇼피파이, 소파이 세 종목입니다. 이 중 소파이는 특히 금리 인하 직접 수혜주예요. 대출과 리파이낸싱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선 프롤로지스, 물류센터 특화 리츠로 이커머스 성장과 금리 인하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가져갑니다. 게임에서는 로블록스, 메타버스 과대평가 논란 이후 조용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숨은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란티어입니다. 빅데이터와 AI의 교차점에 있는 이 기업은 정부와 민간 모두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CEO 알렉스 카프의 비전과 리더십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제2의 테슬라 혹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합니다. 변동성이 높습니다. 뉴스는 매일 겁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건 감정이 아닌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2009년 3월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건 극도로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S&P 500을 산 투자자들은 10년 후에 5배의 수익을 봤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전략은 DCA, 즉 분할 매수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많은 주식을 자동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반등 시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투자자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팝니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건 가장 위대한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축적의 시간입니다.